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아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6부 19세기 철학을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피에테 셜링 헤겔을 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실증주의, 유물론, 마르크스주의 넘어갑니다. 714쪽이고요. 1. 프랑스 실증주의 콩트라고 나오네요. 오기스트 콩트인데 제가 별표친 부분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트가 처음 사용한 실증주의라는 명칭은 형이상학에 대한 거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증주의의 기본 원리는 주어진 것, 사실적인 것, 즉 실증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이를 넘어서는 모든 논의와 물음은 무용한 것으로 거부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증적 사실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현상이다. 즉 실증주의는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을 현상의 영역으로 제한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첫째로 현상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들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둘째로 이 사실들을 특정한 법칙에 따라 정리하려 시도하며, 셋째로 인식된 법칙들에 의해 미래 현상을 예견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이다. 예견하기 위해 알라. 바로 이것이 모든 학문의 의의이다. 콩트가 위대한 선구자로 여겼던 프랜시스 베이컨의 생각도 같았다. 그러므로 어떤 사실의 본질이나 그 실제적 원인에 관해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저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이 다른 사실과 맺는 관계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즉, 특정한 사실들이 등장하는 조건들을 확인해보고 이 사실들을 상호 유사성의 원리 및 전후 계기성의 원리에 따라 결합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유사성의 측면에서 항구적 관계는 개념이라 불리고, 계기성의 측면에서 항구적 관계는 법칙이라 불린다. 넘어가서 콩트가 말하는 실증주의는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실증주의는 오직 현실적인 것, 다시 말해 주어진 사실만을 다룬다. 또 실증주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만을 다룬다. 그리고 실증주의는 끝도 없는 논쟁만을 되풀이했던 과거의 형이상학과 달리 확실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만을 다룬다. 그다음에 이제 3단계 법칙적 과정이 나옵니다. 인간의 사유가 거치는 과정인데, 통틀에 따르면 개별 인간과 전체 인류를 막론하고 인간의 사유는 필연적으로 이런 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 3단계란 신학적 내지 허구적 단계, 우리 형이상학적 내지 추상적 단계, 과학적 내지 실증적 단계, 이런 단계인데요. 하나씩 보면 신학적 단계에서 인간 정신은 사물의 내적 본성, 즉 최초 원인과 궁극 목표를 탐구한다. 달리 말해 이 단계의 인간은 절대적 인식의 가능성을 믿기에 그것을 탐색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실제 사건들이 유사성과 계기성의 법칙에 따라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런 모든 사건들 배후에 생동적 특별한 의지가 숨어 있다는 결론을 유추해낸다. 신학적 단계는 다시 세 단계로 나뉜다. 가장 원시적 단계에서 인간은 개별 대상 자체를 살아있거나 혼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물활론이라 하고요.
다음 단계에서 인간은 모든 종류의 사물과 사건을 각기 그 배후에 있는 초자연적 힘과 결부시킨다. 즉 인간은 개개의 현상 영역마다 고유한 신, 바다의 신, 불의 신 등등이 있다고 믿는다. 다신론.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은 다수의 개별적 신 대신에 유일한 최고 존재를 설정하여 일신론에 이르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신학적 단계였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단계는 신학적 단계의 한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초자연적인 힘, 즉 신성 대신에 추상적인 힘이나 개념, 실체, 본질이 등장한다. 이 경우 일신론에 상응하는 최고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모든 개별적 본질이 유일한 보편적 본질, 즉 자연이라 불리고 모든 개별적 현상이 원천으로 간주되는 그런 본질에서 함께 사유될 때이다. 마지막 실증적 단계에서 인간은 절대적 인식에 도달하려는 시도가 모두 헛되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는다. 즉 인간은 삼라만상의 기원과 궁극 목적 혹은 현상 배후에 있는 모든 사물의 참된 본질을 알아내려는 욕망을 버린다. 그 대신 인간은 관찰하고 이성을 사용해서 주어진 사실에서 유사성과 괴기성의 법칙을 찾아내려 한다. 실증적 단계에서 설명이란 개별 사실들을 연결해서 일반적 사실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실증적 단계에서 콩트가 이장으로 삼았던 최고의 모든 것을 포유하는 자연의 형이상학이나 일신교에 비교될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모든 개별적 현상이 단 하나의 보편적 사실, 예컨대 중력에 종속될 때이다. 여기서 우리는 통일장의 이론을 마련하려는 물리학, 특히 아인슈타인 물리학의 시도를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3단계 법칙은 무엇보다 인류 전반의 정신적 발전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개별 인간의 개체적 발달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유년기에는 신학자였다가 청년기에는 형이상학자가 되고 성년기에는 물리학자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 또한 이 법칙은 모든 개별 학문에도 적용된다. 모든 학문은 처음에 신학적 개념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형이상학적 사변의 지배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실증적 지식의 성숙한 단계에 도달한다. 그다음 이제 5. 학문의 단계적 구조, 철학의 과제와 효용이 나옵니다. 신학적 단계와 형이상학적 단계에서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가 개별 과학들 상위에 존재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실증적 단계에서는 과도한 전문화의 유해한 결과, 즉 인식의 파편화와 통일적인 전체 체계의 결여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분업의 철회가 이런 폐해를 저지하는 길은 아니다. 분업은 인식의 진보에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폐해는 분업을 완성시키는 방식, 다시 말해 보편적 명제들의 연구 역시 특수한 학문 영역에 기속시키는 방식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전문 영역에서 새롭게 거둔 성과를 하나의 보편적 이론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로 실증 철학의 과제가 된다. 그러한 실증 철학은 우리 사회의 논리적 법칙을 해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실증 철학은 전체 교육 제도의 개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럴 것이 여러 개별 학문의 전문적 연구는 결코 일반적 교육의 토대가 될 수 없으며 오직 모든 개별 학문의 보편적 토대를 서술하는 학문만이 그런 교육의 토대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총괄되면 개별 학문들도 새로이 자극을 받게 된다. 여러 개별 분과의 전문가들이 해명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실증 철학에서 종합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증 철학만이 상이한 의견이 난무하는 정신적 무정부 상태를 척결하여 혁명에 의하지 않고 사회를 이성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드러나는 콩트 철학의 특성을 우리는 프랑스 사상 특유의 백과사전적 특징이라 부를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철학 사상이 거의 언제나 개별 학문 영역 바깥에서 그 고유한 과제와 지위를 할당받는다. 영국 사상은 언제나 외적, 내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므로 자연스레 심리학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흔히 철학이 당대의 전체 학문적 인식을 총괄하는 과제를 떠맡게 된다. 벨과 볼테르의 사전 및 위대한 백과전서가 그 전형적 사례이다. 그리고 학문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관찰 가능한 모든 사실이나 사태를 소수의 주요 개념들로 집약시켜 각 등급의 연구가 바로 다음 등급의 연구에 토대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기서 등급은 단순성의 정도나 보편성의 정도에 따라 규정된다. 이런 일을 콩트가 했다는 거죠. 음. 모든 사태는 우선 무기체와 유기체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이때 분명한 것은 유기체의 연구는 무기체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음. 무기체 이론은 다시 뭐 두 부분으로 나뉘고 뭐 이렇게 유기적은 어떻게 나뉘고 뭐 사회학 뭐 수학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이건 좀 뛰어넘을게요. 이건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형태에 따르면 학문은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회학으로 분류된다. 이런 분류를 했다는 거죠. 백과사전적으로. 그리고 724쪽 사회 국가 윤리 하나 나오는데요. 사회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 분야의 논의에서 콩트는 이 학문들이 실증적 단계로 접어든 후 거둔 현저한 성과를 고스란히 참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학이란 학문은 그에 의해 창안되어야 했다. 음, 사회학을 만든 사람이 콩트인 거죠. 즉 그의 주저인 실증 철학 강의에서 제4에서 6화는 사회학에 관한 논의에 할애된다. 음, 콩트의 사회학은 동시에 역사 철학이기도 하다. 음, 콩트는 해결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역사적 사실들을 전체적으로 고찰해서 하나의 체계로 결합시켰다. 콩트는 국가 법률 및 사회 발전뿐 아니라 예술과 종교, 학문 및 철학의 발전도 자신의 역사 철학에 편입시킨다. 이 모든 영역에서 그는 3단계 법칙을 활용한다. 음, 좀 넘어가서 뭐 실증 철학이 추구하는 이성적 사회 질서가 실현되려면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이. 이타주의. 이타주의가 인간 행위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또 음, 인류교를 만들기도 했죠. 콩트가. 인류 숭배의 종교였다. 여기까지 이제 콩트였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 영국 실증주의, 정신적 상황이 나옵니다. 경험을 모든 지식의 기초로 삼고 자연 지배를 지식의 목표로 내세웠던 프랜시스 베이컨의 사상, 로크의 경험론, 실제적인 것의 우위를 인정한 휴메의 회의론, 형이상학적 사변에 대한 영국 민족 특유의 거부감, 영국인의 냉정한 사실 감각. 영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콩도 철학의 수용에 아주 적합한 정신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음, 이 영국의 정신적 상황은 프랑스와 달리 극단적 대립의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음, 혁명이 찬미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라는 오랜 자유주의적 원리와 사회 진보의 이념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벤담의 사상은 콩트의 사상과 어느 정도 합치하며 19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실증주의자인 밀과 스펜서는 이 두 인물의 사상을 결합시켰다. 영국 실증주의는 당대 영국 사상을 대표하며 이렇게 나오네요. 벤담과 밀이 나옵니다. 제러미 벤담의 냉정하고 실제적인 사상 세계에 들어선 사람은 10중팔구 고대 중국 사상과 묵자의 사상을 떠올릴 것이다. 공공복지를 촉진하고 악을 제압하라.
목자의 구호는 벤담에게서도 발견된다. 벤담의 학설은 순전한 공리주의이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공리주의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거죠. 벤담과 콩트의 사상 및 영국 경험론의 전통은 존 스튜어트 밀에게서 하나로 합쳐진다. 어, 밀은 3살 때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10살 때 미분학을 배웠으며 12살 때 첫 저술을 발표하고 17살 때 공리주의 협회라는 것을 결성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저널리스트로 탁월한 활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밀은 이처럼 정신력을 과도하게 소모한 결과 20세 때 건강상의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이 위기를 극복한 밀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자극에 대해 활발히 반응했다. 홍도 철학도 연구했고 책도 집필하고. 음. 밀의 철학적 주저는 연역적, 귀납적, 논리학의 체계라고 하네요. 밀은 무엇보다 실증주의에 확고한 심리학적, 논리적, 인식론적 기초를 제공하려 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심리학은 기초과학이며 철학이 토대이기도 하다. 인식의 유일한 원천은 경험이고 인식 방법으로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은 귀납법이다. 음. 물리학 분야에서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에 기초한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추구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는 쾌락의 획득이다. 음. 밀은 국민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정치 경제학의 원리, 자유론 등을 썼죠. 음. 그리고 스펜서를 들어가겠습니다. 허버트 스펜서. 다윈과 진화론이라는 소제목. 보편적인 발전 내지 진화의 관념은 상당 부분 해결의 영향으로 19세기 중반을 풍미했다. 개별과학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 사상은 생물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들, 예를 들어 지질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음, 지질학이 발전했고, 그에 또 넘어가 찰스 다윈 얘기도 나와요. 다윈의 진화론, 변화와 유전, 과잉 번식,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이런 것들. 음, 그저 그동안에 이제 생명체가 신으로부터 창조됐다는 종교적 관념과 대비되죠. 배치되죠. 진화론이. 어, 다윈의 학설은 다른 많은 사상처럼 그저 발전의 일반 원리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발전 과정을 지극히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인상 깊은 것이었다.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모두에 진화론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음, 좀 넘어가서 허버트 스펜서를 볼게요. 한때 그는 시계 제조 기술자였고 철도와 교량 건설의 감독관 겸 기술자로 일했으며 무수한 발명을 시도하기도 했다. 탁월한 관찰력의 소유자였던 그는 실제적 일에 종사하면서 경험한 온갖 잡다한 사실로 정신세계를 채워나갔다. 그 밖에도 스펜서는 기자로 활동했으며 한동안은 이코노미스트지의 편집을 맡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당대 정신적 조류들을 아주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다. 논저 인구론과 진화의 가설에서 스펜서는 다인이 대중 앞에 등장하기 몇 해 전에 진화론적 사상을 표명했고 후일 다윈주의를 통해 유명해진 생존 투쟁이나 적자 생존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음.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시적 정서나 영국인 특유의 유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성격이었다고. 그는 극소수의 친구들과만 어울려 지냈으며 방문객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나서야 상대방이 얘기하게 했다. 고집불통인 측면도 있었다고. 그는 다른 사람의 학문적 저작은 전혀 읽지 않았다. 독학으로 철학자가 된 스펜서 저작에서 특히 눈에 띄는 특징은 복잡한 내용을 지극히 명료하게 분석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내는 탁월한 재능이다. 그의 지대한 영향력은
한편으로 이런 재능에 근거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가 한동안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시대의 정신의 대변자였다는 점이 기인한다. 스펜서만큼 자신의 시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사람은 단테 이후로 없었다. 음. 철학이 이러한 통일적 정리를 수행하려면 통일적 원리가 필요하다. 힘의 보존이라는 일반 원리로 환원될 수 있다. 어, 이 원리는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생성과 소멸의 영원한 수단을 설명하지 못한다. 현실의 역동적 원리는 진화의 법칙이며, 음, 진화란 운동 소모에 수반되는 물질의 통합 작용이다. 그래서 스펜서의 문장을 한번 보면, 뭐, 그 물질의 통합, 이 모든 것들이 성운으로부터 유성의 탄생, 지표면에서 바다와 산악의 형성, 식물에 의한 화학 원소의 변형과 인간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변형, 태아의 심장 발달과 출생 후의 뼈의 접합, 감각과 기억이 결합해 인식과 사유가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가족의 발전에 부족 도시 국가를 이루고 이 모든 것은 모두 물질의 통합, 다시 말해 분리되었던 부분들이 모여서 집합이나 집단 혹은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은 당연히 부분들의 운동 감소를 수반한다. 국가 권력이 증대하면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는 것이 그런 예이다. 그와 동시에 통합은 부분들을 서로 보호하는 상호 의정 관계, 즉 연관성 속에 있게 하며 전체의 생활을 촉진시킨다. 이 과정에 의해서도 형태와 기능은 좀 더 규정된 상태에 있게 된다. 즉 성원은 일정한 형체가 없이 모호한 것이지만 여기서 유성의 규칙적 타원형 궤도가 생성되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서 원래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음. 이런 것들을 주장한 거죠. 음. 그러나 이러한 통합 과정과 더불어 역작용의 과정, 즉 통합을 해체하고 복합체를 달린 채로 되돌려 놓는 과정도 존재한다. 종국에는 이로부터 균형 상태가 산출되긴 한다. 음. 인간사회라는 소제목, 사회학이라는 학문 발전에 끼친 스펜서의 공헌은 이 학문의 창시자인 콩트에 뒤지지 않는다. 이야기식의 역사소설 방법은 인간사회의 참된 과학적 탐구, 즉 보편적 발전 경향과 인과적 연관을 파악하려는 탐구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이다. 음, 복잡하다. 응. 그래서 사회에도 일반적 발전 원리가 있다. 작용하고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쭉쭉 넘어가서, 스펜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재밌습니다. 스펜서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자유를 옹호했으며, 새로운 국가 법률이 제정될 때마다 이를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여겼다. 그런 국가기관들을 너무나 불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원고를 절대 공공 우체국에서 붙이지 않고 직접 인쇄소로 가져갔다. 음. 그리고 비판이 나오는데 스펜서는 종교적,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지닌 독단론적 경향을 공박한다. 하지만 그 자신의 철학도 하나의 독단론이며 근본적으로 보면 그 독단성이 종교적, 형이상학적 세계관보다 약하지 않다. 어, 일화가 있는데 스펜서는 칸트를 연구해 보겠다며 순수 이성 비판을 집어들었지만 맨 앞부분, 즉 시간과 공간의 선험성이 논의되는 지점에 이르자 책을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쵸?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산업사회의 안정된 진보를 낙관했다. 스펜서가 인식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산업사회의 사회적 대립성이 예전과 비교해 덜 첨예한 것은 아니었으며 또 영국의 안정된 경제체제에서 하층민이 당하는 수탈이 봉건제 사회에 비해 양호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음.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그다음에 인제 좀 있으면 이후에 인제 마르크스가 나오는데, 마르크스는 별도로 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